새우는 갑각류에 속하는 해양생물로 주로 작은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며, 이 새우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갑각류인 꽃게, 바닷가지는 물론이고 참치나 보거 같은 어류나 오징어, 불가사리, 그리고 펭귄까지도 새우를 잡아먹습니다. 모두의 식량으로서 생태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새우를 이용해 세계가 다양한 요리를 할 만큼 정말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요. 민물이나 바다, 그리고 심해나 북극같이 살기 힘든 곳까지 있는데 다양한 새우들이 존재해 이에 맞춘 음식들도 다양하게 있죠. 구석기 시대에 조기를 먹고 남긴 껍데기 흔적은 남아있지만 새우의 흔적은 잘 남아있지 않은데요. 새우는 3억 년 전인 고생대 석탄기 화석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외형 역시 약 7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죠.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기에 인류가 등장하자마자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우의 껍질과 몸체는 대부분 키틴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단한 조개 껍데기와는 반대로 키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찾기 어렵다고 하네요. 다만 당시의 조개 껍데기인 폐총에 남아있는 흔적을 봤을 때 초기 인류가 불에 새우를 구워 먹거나 토기에 넣어 삶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우를 먹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서기 4에서 5세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로마의 요리책 아피키우스에서 새우를 포함한 갑각류의 요리법이 써져 있는데요. 소스와 조미료를 곁들여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 먹었다고 하죠. 고대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아테나이오스는 현자들의 식탁이라는 저서에서 새우가 고급 요리로 여겨졌으며 연회와 잔치에서 자주 제공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해산물이 고급이라니 이상하지만 당시 냉장 기술이 부족해서 항구 도시 근처에서는 해산물이 흔했는데, 반대로 염장이나 건조시켜 보존한 새우로 내륙에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세 유럽에 이르렀지만 해산물들을 오래 보관하려면 이전과 같이 염장과 건조 방법이 필수였습니다. 비슷하게 조선에서는 1670년에 안동 장씨라는 여성이 쓴 조리서인 음식팀이방에서 해산물들의 보존을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내륙까지 옮길 수는 있었으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쓰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염장된 새우 하면 떠오르는 것은 새우젓이죠. 조선시대는 새우가 많이 잡혀서 젓갈을 담가 전국적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1820년에 쓰인 난호 어묵지에서는 미리 젓을 담근 덕과 소금을 배에 싣고 새우가 잡히는 대로 배에서 바로 새우젓을 담갔다는 기록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세계 전체가 새우를 보관하기 위해 염장과 건조하는 방법을 썼는데 1795년 프랑스에서 최초의 통조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우를 처음으로 통조림으로 만들었던 것은 1867년 미국에서 던바 가족이 새우 통조림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새우의 화학적 특성과 깡통이 만나 새우가 변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1875년에 던바 가족은 새우 변색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완벽한 통조림 새우를 판매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대부분의 해산물 통조림들은 바닷물에 해산물을 담고 가열 처리 후 소금물을 보존제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통조림으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신선하고 통통한 새우를 먹을 수 있었죠. 1970년대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처음엔 아시아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새우 양식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먹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후 유럽에서는 먹이와 수질 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덕분에 새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죠. 양식 기술이 계속해서 커지며 2007년엔 처음으로 양식으로 얻은 새우의 양이 자연어업으로 얻은 새우의 양보다 많아지며 옛날에 비해 매우 풍족하게 새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에 소금을 깔아두고 굽는 방법은 외국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한국만 하는 방법으로 알려지는데요. 새우를 소금에 굽는 이유는 새우가 구워지며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소금이 흡수해 젖은 소금이 새우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소금은 약 800도까지 올라야 녹는다고 하는데요. 녹는 점이 높아 팬에 들러붙지 않고 새우를 감싼 소금이 열기를 전체적으로 전달해 새우가 고르익게 만든다고 하죠. 새우를 소금에 굽는 게 그렇게 맛있다면 다른 생선들도 팬에 깔아놓은 소금에 굽는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새우는 생선에 비해 비교적 작아서 굽는데 시간이 덜 걸립니다. 소금이 불에 타는 시간보다 새우가 고루 익는 시간이 더 빨라서 맛있게 익는 반면에 다른 생선은 안까지 익는데 새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주 세심히 조절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고 소금이 타면서 생선에 소금의 탄 맛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새우를 과자로도 만들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새우깡이 있습니다. 새우깡은 한국에서 거의 매해 소비량 1등 과자로 뽑히는데요. 2023년 기준 순익류 판매액으로 새우깡이 1350억으로 1등, 포카칩이 1160억으로 2등, 프링글스가 980억으로 3등을 했죠. 새우깡을 먹는다 하면 사람들이 새우깡을 먹는 모습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손으로 주는 모습도 생각나는데요. 바닷가에 갈매기가 있으면 갈매기는 해산물인 새우를 좋아한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사람들이 새우깡을 갈매기에게 주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갈매기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사람과 갈매기에게 사랑받는 과자인 새우깡은 판매량 1등에 있는 만큼 역사도 긴데요. 이 새우깡이 처음 출시된 1971년엔 지금처럼 농심이 아니라 롯데 브랜드를 달고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과 동생 신춘호 사이의 갈등 때문인데요. 신춘호가 일본 롯데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63년에 한국에서는 삼양에서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되었습니다. 동생인 신춘호는 이미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한국 라면 사업에 빠르게 진출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형에게 사업 계획을 내놨지만 형은 일본과 한국 시장은 다르다며 이미 첫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삼양라면의 후발주자로 따라가봐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라면 사업은 하고 싶은데 형이 반대하자 멀리 독립을 준비해 1965년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차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롯데라면이라는 제품을 내놨으나 아직 라면 시장은 대중에 생소했고 몇 년간 실패를 반복했지만 1970년 출시한 소고기 라면이 큰 인기를 얻으며 롯데공업은 드디어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라면 사업이 망할 혹시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했던 과자 사업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과자 이름이 바로 새우깡이었습니다. 라면이 정말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과자 쪽에서도 준비를 상당히 한 모양이었는데요. 형의 반대에도 동생이 말을 안 듣고 나갔는데 또 라면과 과자에서 성공을 거두니 형은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동생에게 롯데공업의 사명에서 롯데를 빼라고 지시했는데 당연히 동생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사명을 농심으로 교체해 롯데와는 완전히 단절하며 새우깡 역시 이때부터 농심을 달고 만들어졌다 하죠. 이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몰랐겠지만 일본의 새우과자 가파 에비스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일본 가루비사에서 생산 중인 새우맛 과자로 롯데공업의 새우깡보다 7년 앞서 생산하기 시작한 과자였습니다. 맛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제조 공정에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양, 맛, 포장재 등 모르는 사람이 카파 에비슨을 봐도 새우깡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똑같긴 합니다. 물론 이 논란을 농심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농심 측은 우리 제품이 일본의 에비생이라는 과자와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따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매우 똑같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네요. 새우가 전 세계에 있어 나라마다 새우 요리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새우튀김이라고 하면 일본의 새우튀김이 떠오르죠. 사실 새우를 튀기는 요리법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새우튀김은 사실 포르투갈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튀김을 뜻하는 템푸라는 포르투갈어로 금요기를 뜻하는 템프라에서 나온 말로 16세기 중반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도입한 튀김 요리 방식인데요. 당시 포르투갈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정해 대신 야채나 생선 등을 기름에 튀겨 먹었습니다. 일본인 신자들이 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음식의 이름을 물었는데 선교사가 금요일의 이름을 묻는 줄 알고 템푸라라고 답하며 일본의 튀김 요리 방식이 템푸라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템푸라라는 말 안에 여러 튀긴 음식이 포함되지만 새우튀김인 에비테는 템푸라를 대표하면서 만화 같은 매체를 통해 세계로 퍼져 새우튀김하면 일본이라는 인식이 굳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튀김 요리 중 오징어 튀김 다음인 2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새우를 먹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랄 정도로 새우를 혐오한다고 하죠. 몽골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 국가로 대부분의 지역이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기는 구하기 쉽지만 해산물은 접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생소한 갑각류를 보면 벌레가 떠올라 혐오를 느끼며 정말 벌레 보듯 했다 합니다. 딱딱한 껍질에 다리가 많은 새우를 보면 정말 벌레같이 생기긴 했죠. 새우랑 바퀴벌레가 사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새우랑 바퀴벌레가 사촌이라는 건 틀린 말로 새우는 개와 가재에 가깝고 바퀴벌레는 흰개미와 사마귀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무튼 몽골인들도 종종 타이맨이라는 생선을 잡아먹기도 했던 걸 보면 생선 정도는 허용 범위였지만 다른 해산물들은 정말 기괴하게 보여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몽골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새우나 다른 해산물이 점차 소개되고 미디어로 해산물들을 접하게 되며 대도시에서는 해산물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수입 식재료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없어서 못 먹긴 하죠. 준비한 새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